내가 오늘 밤에 벌어올 돈이 얼만데 여기서 이딴 식으로 굴어. 죽고 싶어? 터져나온 고함은 한낮에 태양 아래 익어가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아스팔트 열기만큼이나 폭력적이었다. 역겨운 향수 냄새와 술이 덜 깬 입김이 섞여 공기를 더럽혔다. 번들거리는 검은색 실크 셔츠를 입은 남자 황철민의 눈은 욕망과 분노로 번들거렸다. 그의 소나귀에 붙들린 가녀린 팔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웠다. 잘못했어요. 오빠 제발. 사람들이 보잖아요. 20살 남짓 김유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잘게 떨렸다. 명품 가방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구두,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녀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흘깃 시선을 던졌지만 이내 젊은 애들 연애 싸움이겠거니 하며 무심하게 제 갈 길을 갔다. 이 거대한 도시의 무관심은 황철민의 폭력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사람? 시발 사람들이 내 빚 갚아줘? 룸살롱에 처박아 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기어야지 어디서 도망갈 생각을 해. 짝. 마른 파여름과 함께 유나의 고개가 거세게 돌아갔다.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유나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뚝 하고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순식간에 말라붙었다. 황철민은 그것조차 거슬린다는 듯 유나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야외 테라스 카페, 파라솔 그늘 아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한 여자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새하얀 리넨 셔츠에 발목이 드러나는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어올린 머리. 언뜻 보기엔 흔한 휴가의 여유를 즐기는 직장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모든 상황을 스캔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포식자의 눈. 육군 대령 이서아.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의 현역 대대장이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살아있는 전설. 그런 그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휴가를 받아 민간인으로 돌아온 지 고작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귀찮은 일에 엮이지 말자.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던 말이었다. 군복을 벗은 이상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민 이서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황철민의 신체를 분석하고 있었다. 어설프게 부풀린 어깨 근육, 하체에 비해 불안정한 상체 중심, 상대를 위협할 때 드러나는 미세한 습관들. 어중간한 삼류 양아치. 이서아의 머릿속에 결론이 내려졌다. 황철민이 유나를 강제로 검은색 세단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유나가 필사적으로 버티자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 순간 이서아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은 가늘고 길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으스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마치 먹잇감에게 접근하는 맹수처럼 그녀는 군중의 흐름에 섞여 순식간에 황철민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 손 놔. 나지막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황철민은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웬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미친년은?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끼어들어? 2번 말 안 해. 그 손 놓으라고 했다. 이서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후 통첩을 하는 목소리였다. 이게 진짜 죽고 싶나? 황철민이 유나의 머리채를 놓으며 이서아에게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서아는 황철민의 손목을 흘리듯 잡아채 안쪽으로 비틀었다. 인간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단 일도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정확한 급소 제압술이었다. 크악! 황철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백헤이주에 육박하는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휘청거렸다. 이서아는 그대로 그의 팔을 꺾어 올리며 등 뒤로 돌렸다. 황철민의 얼굴이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히기 직전 그녀는 그의 턱을 잡아 세웠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서아는 황철민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첫째, 넌 이 여자분에게서 손을 뗀다. 둘째, 넌 여기서 조용히 사라진다. 셋째, 다시는 이 여자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들었어? 이 씨발년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흑룡파 황철민이야. 너 같은 년 하나 강남 바닥에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라고. 공포에 질린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었다. 황철민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배경을 들먹이며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그 허세는 이서아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흑룡파? 이서아는 피식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황철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서울 시내에 등록된 폭력 조직은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흑룡파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군. 구멍가게 수준인가 보지. 그녀는 황철민의 손목을 잡은 손에 아주 약간 힘을 더 주었다. 우드득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황철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팔! 내 팔!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집중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연인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서아는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유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괜찮아? 유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이서아와 황철민을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그냥 이 쓰레기를 여기서 치워줄까? 이서아의 말에 황철민은 기겁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는 것은 자신이었다. 자, 잠깐.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거 좀 놔줘. 내가 잘못했어. 그제야 이서아는 황철민을 잡았던 손을 툭 하고 놓아주었다. 황철민은 부러질 듯한 팔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분노와 굴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이서아를 노려봤다. 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은 이서아다. 이서아는 그의 말을 끊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후회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게 될 거야. 오늘 이후로 내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일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파헤쳐서 내 인생을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듯한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황철민은 순간 깨달았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결국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급하게 사라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테헤랄로에는 다시 일상의 소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잠시 수군거리다 이내 흥미를 잃고 흩어졌다. 이서아는 아직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유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설 수 있겠어? 유나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이서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손이었다. 저기,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나중에 듣지.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따라와. 이서아는 유나를 데리고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유나는 아이스 초코를 주문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여전히 겁에 질려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서아는 그런 유나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작전 지역에서 고립된 민간인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익숙했다. 한참 후에야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사람.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죠? 못 찾아와. 아니, 찾아오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서아의 알 수 없는 말에 유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이서아는 티스푼으로 찻잔을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그 남자 이름이 황철민이라고 했나? 흑룡파 소속이고. 맞지? 네. 어떻게? 자기 입으로 다 말했잖아. 멍청하게도. 이제부터 내가 몇 가지 물어볼 거야.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좋아.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다면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게 좋을 거야. 이서아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유나는 차마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나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이서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한마디는 거대한 악의 소굴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한 여자의 인생을 구원할 장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유나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지옥 같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서아의 나지막한 질문은 굳게 닫혀있던 김유나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방금 전 자신을 구해준 압도적인 힘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유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신뢰감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스 초코 잔을 붙잡고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고향은 전주예요. 거기서 전문대 디자인과를 다니다가 엄마가 아프셔서. 유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수많은 청춘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는 웹툰 작가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했다. 그러던 중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당장 수술비와 계속 들어갈 치료비는 20살 남짓한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어요. 사채는 무서워서 생각도 못했고, 그때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쉽고 편하게 큰돈 버는 일이 있다고. 그것이 덫의 시작이었다. 바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는 말에 속아 처음 발을 들인 곳은 소위 착석바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실장이라는 작자는 교묘한 말로 그녀에게 더 큰 돈을 빌려주며 명품 옷과 가방을 사입혔다. 초반 투자라는 명목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유나의 이름으로 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그리고 황철민이 나타났다. 처음엔 정말 친절했어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주고 자기가 다 해결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 사람을 믿었어요. 황철민은 구원자인 척하며 유나에게 접근했다. 그는 유나를 더 비싼 술을 파는 고급 룸살롱으로 옮기게 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가장 큰 약점을 쥐고 흔들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들을 던졌다. 계약서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 그저 황철민이 시키는 대로 부르는 대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는 노예가 되었을 뿐이다. 월급은커녕 지각비, 서비스 불량 벌금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이 뜯겨나가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갈 차비만이라도 빌려서. 그냥 다 버리고 고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유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서아는 말없이 냅킨을 건넬 뿐 그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았다.
분노, 동정, 연민. 여러 감정이 그녀의 안에서 소용돌이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지금 유나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명확한 확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사람이 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예요. 두려움에 질린 유나의 물음에 이서아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일한다는 곳,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 강남구 청담동. 오키드 오커드라는 곳이에요.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곳이라 간판도 제대로 없어요. 너 말고 다른 여자들도 있나? 너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부분 저처럼 빚 때문에. 서로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다들 힘들어 보여요. 황철민 말고 그 위는? 소위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본 적 있어? 아니요. 항상 황철민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와서 지시하고 돈을 받아갔어요. 저희는 사장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점조직 형태의 관리 방식이었다. 말단은 중간 관리자만 알 뿐 핵심 수뇌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집단이라는 증거였다. 좋아. 마지막 질문이야. 이서아는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며 유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 내 인생을 되찾고 싶다는 의지가 정말로 있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설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유나는 이서아의 눈에서 어떤 확신을 읽었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끝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이서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작전 목표 확인 완료. 이제부터는 그녀의 방식대로 움직일 시간이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서아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일단 여길 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넌 오늘 밤 내가 원래 일하기로 했던 오키드로 가게 될 거야. 네. 거길 다시 가라고요? 무서워서 못 가요. 유나가 기겁하며 반문했다. 이서아는 그녀를 안심시키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혼자 가진 않아. 이서아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내가 같이 갈 거니까. 손님으로.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었다. 넌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 눈과 귀에 똑똑히 담아둬. 황철민, 다른 아가씨들, 손님으로 오는 인간들까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우리는 오늘 밤 알아내야만 해. 이것은 구출 작전인 동시에 첩보 작전이었다. 이서아는 더 이상 황철민이라는 하수인 하나를 처리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 어린 여자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린 거대한 악의 뿌리, 그 근원을 찾아내 완전히 뽑아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유나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이서아를 바라보았다. 이 정체 모를 여인은 자신을 어디로 이끌려는 것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등장은 지옥 같던 유나의 삶에 처음으로 들이운 한 줄기 빛이었다. 카페를 나온 이서아는 먼저 유나를 데리고 강남역 근처의 한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자신의 카드로 깔끔하게 결제를 마친 그녀는 유나에게 카드키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서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기다려.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문 열어주지 말고. 알겠지?
네. 근데 언니는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제 유나는 이서아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 이서아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나쁜 놈들은 맞아. 하지만 강하지는 않아.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 이서아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호텔을 나섰다. 이제 혼자가 된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약간은 들뜬 듯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나다. 이서아. 순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싹 바뀌었다. 장난기 넘치던 톤은 온데간데 없이 군기가 바짝 든 특수부대원의 목소리가 되었다. 네, 대대장님. 충성. 웬일이십니까? 강민준. 3년 전 전역한 707특임단 통신 주특기 하사 출신. 이서아가 가장 아끼던 부하 중 한 명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중 한 명으로 IT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 사적인 부탁이다. 강전 하사. 들어줄 수 있겠나? 말씀만 하십시오. 대대장님 부탁이시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지옥은 내가 갈 테니 넌 길만 열어주면 된다. 이서아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흑룡파라는 이름 들어봤나? 흑룡파 말입니까? 처음 듣습니다. 정식으로 관리되는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황철민이라는 이름과 강남구 청담동의 오키드라는 유흥업소.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파봐. 자금 흐름, 관련 인물, 배후 세력까지. 긁어낼 수 있는 건 전부 긁어내. 시간은 3시간 준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충성. 강민주는 군말 없이 명령을 수행했다. 이서아는 그가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다음 준비를 할 차례였다. 오키드라는 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 지금의 리넨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는 문 앞에서부터 제지당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적의 소굴에 어울리는 위장이 필요했다. 이서아는 택시를 잡아 청담동 명품 거리로 향했다. 몇 군데의 편집샵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쇼윈도에 걸린 한 벌의 드레스가 들어왔다. 몸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짙은 네이비 실크 소재의 슬립 드레스. 과감하게 등이 파여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천박하지 않고 우아했다. 평생 군복과 훈련복만 입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옷이었지만 오늘의 작전에는 더할 나위 없는 위장복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매장으로 들어가 드레스와 그에 어울리는 스틸레토 힐 작은 클러치 백을 구매했다. 작전을 위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순간 그곳에는 더 이상 수수한 모습의 군인 이서아는 없었다. 칠흑 같은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리고 최소한의 화장으로 날카로운 인상을 부드럽게 감춘 그녀는 강남의 밤을 지배하는 상류층 사교계의 일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우아한 자태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한 마리의 굶주린 백호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진동과 함께 강민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었다. 이서아는 근처 라운지 바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확인했다. 강민준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불과 2시간 만에 그는 놀라운 정보들을 캐냈다. 흑룡파는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었다. 황철민 같은 말단 관리자들이 외부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위장 명칭일 뿐이었다. 오키드는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요식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CK홀딩스라는 투자 회사였다. 그리고 그 CK홀딩스의 대표이사 이름은 최강혁이었다.
최강혁. 전직 검사 출신의 기업인. 법조계와 재계에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단 한 번도 꼬리를 잡히지 않은 인물. 황철민은 그저 최강혁이 구축한 거대한 왕국의 일개미에 불과했다. 오키드는 그가 정재계 거물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아지트였다. 빙고. 이서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상어였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괴물 같은 적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유나가 있는 호텔로 돌아와 자신이 새로 산 옷가지와 화장품을 건넸다. 이걸로 갈아입어. 그리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해. 어리둥절해하는 유나를 뒤로 하고 이서아는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네이비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군살 하나 없는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고 12cm 높이의 아찔한 스틸레토 힐은 그녀의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작은 클러치 백 안에 스마트폰과 초소형 녹음기, 그리고 만일을 위한 호신용 특수 장비를 챙겨 넣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강남의 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이서아는 유나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겁먹지 마. 넌 그냥 미끼 역할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그녀는 스마트폰의 통화 버튼을 눌러 강민준에게 연결했다. 나다. 지금 진입한다. 수화기 너머로 강민준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위성 지도랑 내부 CCTV 해킹 가능한 만큼 뚫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대대장님. 유나는 내가 계속 지켜봐.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다음 플랜으로 넘어간다. 명심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서아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오늘 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 이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과 제도가 지켜주지 못하는 약자를 위해 스스로 발톱을 드러낸 한 마리의 맹수였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두 여자가 호텔을 나섰다. 한 명은 절망의 늪에서 막 건져진 작은 사슴, 다른 한 명은 그 늪의 주인을 사냥하러 가는 굶주린 백호였다. 그들이 잡아탄 택시는 망설임 없이 강남의 밤이 숨겨놓은 가장 깊고 추악한 심장부 청담동 오키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밤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요란한 소음 대신 억눌린 엔진음과 함께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검은색 세단들이 도로를 채웠다. 번쩍이는 명품 매장의 쇼윈도 불빛은 행인들의 얼굴이 아닌 그들이 걸친 값비싼 옷과 보석을 비추는 데에만 집중하는 듯했다. 이서아가 탄 택시가 멈춘 곳은 그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섬처럼 고립된 짙은 회색빛의 5층 석조 건물 앞이었다. 간판 하나 없이 오직 입구에 작은 황동 명패에 오커드라는 필기체가 음각되어 있을 뿐이었다. 귀에 통신용 이니어를 꽂은 몸에 완벽하게 맞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택시 문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훈련된 스캐너처럼 이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가 입은 실크 드레스의 질감과 손목에 찬 시계의 브랜드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충분한 자격. 그는 이내 모든 경계를 풀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그의 호칭에 이서아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 차에서 내린 그녀는 뒤따라 내리며 지난밤의 악몽을 떠올리는 듯 파랗게 질린 김유나의 허리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감싸주었다. 그 어무하는 듯한 손길에 유나는 간신히 제 다리로 서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자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농도의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잘 숙성된 위스키의 오크향, 값비싼 쿠바 시가의 씁쓸한 연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진하고 인공적인 난초 향기가 뒤섞여 후각을 마비시켰다. 시각적인 화려함보다는 공간을 채운 소리와 향기, 그리고 분위기로 손님을 압도하는 곳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로 넓게 펼쳐진 홀에는 이미 몇몇 무리의 손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나지막했고 웃음소리는 절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위선적인 평온함 아래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노골적인 욕망과 서열의 확인뿐이라는 것을 이서한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40대 중반의 여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곳의 마담인 듯 했다. 그녀는 유나를 보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유나의 옆에 선 이서아의 존재감을 확인하고는 비단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처음 뵙는 분인데. 예약하셨을까요? 예약은 안 했어. 좋은 곳이라는 소문 듣고 와봤는데 혹시 방이 없나? 이서아의 말투는 오만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곳에서는 통용되는 화법이었다. 마담은 그녀의 태도에 조금도 불쾌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 환하게 웃었다. 그럴 리가요. 귀한 분을 모실 방이야 언제든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옆에 아이는 마담의 시선이 다시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의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 갔다 이제 와. 김유나, 이 미친년이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홀 안쪽에서 고함과 함께 황철민이 뛰쳐나왔다. 그는 유나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유나의 얼굴이 다시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악!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제 발로 다시 기어들어와. 내가 너 오늘. 황철민의 손이 위협적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의 손목이 무언가에 부딪혀 멈칫했다. 이서아가 내민 손가락이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 하나가 그의 힘줄이 붉어진 팔뚝을 아무렇지 않게 막아서고 있었다. 내 사람한테 손 떼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야? 이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황철민은 고개를 돌려 이서아를 보았다. 낮에 봤던 그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히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뇌가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내년이 어떻게?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내가 누구인지는 알 거 없고. 이 아이 당신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길바닥에서 굴고 있는 걸 내가 주워와야 하냐고 묻잖아. 손님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당신들 방식이야? 이서아는 황철민의 소나귀에서 유나의 팔을 빼내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리고는 클러치 백에서 두툼한 수표 뭉치를 꺼내 그의 눈앞에 흔들었다. 돈다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파트너를 대접할 만한 곳인지 미리 답사하러 왔어. 제일 비싼 방으로 안내해. 그리고 당신 내 눈앞에서 2번 다시 이 아이한테 손대면 그땐 이 돈으로 당신 팔을 사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협박이었지만 그 말은 황철민에게 마법처럼 작용했다. 중요한 파트너, 제일 비싼 방, 그리고 눈앞의 수표.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탐욕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뺨을 때린 여자와 도망쳤던 아가씨라는 사실을 잠시 잊기로 했다. 아니, 잊어야만 했다. 그는 억지로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세를 낮췄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황철민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걷는 내내 이서아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복도 천장의 도명 보안 미러, 액자 뒤에 미세한 구멍, 화분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렌즈. 그녀는 이 건물의 눈과 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 모든 정보는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쌀알보다 작은 수신기를 통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강민준의 모니터로 전송되고 있었다.
강민준 복도에만 총 12개의 카메라 확인. 대부분 사각지대 없이 교차 감시 중입니다. 대대장님께서 방금 지나치신 복도 끝 비상구 열 감지 센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탈출 불가합니다. 요세군. 이서하는 속으로 뇌까렸다. 이곳은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었다. 철저한 보안과 통제 하에 운영되는 비밀스러운 성체였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VVIP1이라는 명패가 붙은 룸으로 들어섰다. 방의 크기만 웬만한 아파트 거실만 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와인셀러와 오디오 시스템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사치가 그 공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황철민은 보란듯이 다른 아가씨 대여섯 명을 일렬로 세웠다. 유나도 그 대열의 가장 끝에 세웠다. 손님의 길을 죽이고 이곳의 서열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는 저급한 수작이었다. 이서하는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았다. 그녀는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여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봤다. 모두가 잔뜩 긴장한 채 어떻게든 그녀의 눈에 들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과감하게 이서아에게 다가와 아양을 떨었다. 사모님, 오늘 제가 기분 확실하게 맞춰드릴게요. 시끄러워. 이서아는 여자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내가 부르기 전에 먼저 입 여는 거 아니야. 다들 나가봐. 그녀는 손가락으로 오직 유나 한 명만을 가리켰다. 쟤만 빼고.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수백만 원짜리 위스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거 한 병 가져와. 얼음장 같은 건 필요 없어. 스트레이트로 마실 거니까. 황철민은 이제 이서아를 돈 많고 성질 더러운 진상으로 완전히 규정한 듯 했다. 그는 알랑거리며 직접 술을 따르려 했지만 이서아는 손짓으로 그를 저지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니잖아. 유나, 내가 따라야지. 내 옆에 앉아서.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서아의 옆에 앉아 술잔을 채웠다. 황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저 미친년이 돈만 많이 쓰고 가면 그만이었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나서려던 순간 이서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잠깐. 네, 사모님. 뭐 더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십니까? 당신 말고 여기 진짜 사장 좀 보려고 하는데. 이서아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레스토랑에서 셰프를 부르듯 말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내가 돈을 좀 많이 쓸 것 같거든. 이런 중요한 날에 얼굴도 모르는 바지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에 내 돈을 쓰고 싶진 않아서 말이야. 안 그래? 그 순간 황철민의 얼굴에서 비굴한 미소가 증발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그의 머릿속을 때렸다. 이 여자는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왕을 잡으러 온 사냥꾼이었다.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외부 손님은 거의 만나지 않으십니다. 황철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조명 아래 번들거렸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여자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이서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 우아하게 위스키 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그래, 바쁘시겠지.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바쁘니까. 그녀는 순순히 물러나는 듯 했다. 황철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이서아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청담동에 클럽 아우룸이라고 새로 생겼다던데. 거기는 사장이 직접 나와서 손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다더라. 내 파트너가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감동하거든. 보안이나 서비스 수준이 확실하다는 증거니까.
사장 얼굴 한 번 못 보여주는 가게에 어떻게 수십억짜리 계약 얘기를 꺼내겠어? 내 말이 틀려? 이서아는 강민준이 방금 전 보내준 오키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업체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했다. 동시에 수십억짜리 계약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사과를 다시 한번 던졌다. 황철민의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미친 듯이 튕겨졌다. 이 정도 규모의 판이라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다. 만약 이 손님을 이대로 클럽 아우룸에 뺏긴다면 사장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는 불 보듯 뻔했다.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그는 백기를 들었다. 구석으로 도망치듯 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공손했고 허리는 거의 90도로 꺾여 있었다. 이서아는 그런 황철민을 배경처럼 무시한 채 유나에게 말을 걸었다. 유나야, 너도 한잔 할래? 네. 아, 아니에요. 긴장 풀어.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유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유나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몇 분간의 통화가 끝나고 황철민이 잿빛이 된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이서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곧 윤 실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실장. 사장 바로 아래 이 왕국의 실질적인 관리자일 것이다. 이서아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황철민이 허둥지둥 문을 열어 그를 맞았다. 황철민이 제멋대로 날뛰는 들개라면 새로 들어온 남자는 잘 훈련된 사냥개였다. 딱 맞게 재단된 회색 스트라이프 정장, 흐트러짐 없는 포마드 헤어, 냉철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금태 안경. 그리고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윤태영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귀한 손님께서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아직 어려서 실수가 많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윤 실장은 들어오자마자 황철민을 대신해 완벽한 화법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이서아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안 된 것 같은데. 난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접대할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미숙한 곳이라면 곤란하지. 이서아도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어떤 파트너 분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분 성향에 맞춰서 최고의 서비스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를 캐내려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강민준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섹 홀딩스. 최근 국내 강남권 상업용 부동산 공격적 투자 중입니다. 관련 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 리스트 전송합니다.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 쪽 사람이야. 이름은 윌리엄 첸. 국내 부동산 자산에 관심이 많지. 특히 비공식적인 루트로 나오는 매물들. 아마 당신 내 사장님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일 거고. 이서아는 강민준이 실시간으로 띄워주는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태연한 태도와 막힘없는 정보력에 날카롭던 윤 실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여자는 정말로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물일지도 모른다. 윤 실장은 이서아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는 화제를 돌려 옆에 앉은 유나를 가리켰다. 이런 아이에게 뭘 그리 신경을 쓰십니까?
저희 가게에는 더 어리고 재능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는 시험이었다.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지 혹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지를 떠보려는 교활한 질문이었다. 이서아는 피식 웃으며 위스키 잔을 들었다. 내가 쓰던 물건은 남이 함부로 손 떼는 거 싫어해서. 좋은 버릇은 아니지만 오래된 습관이거든. 그녀는 유나를 물건이자 습관이라고 칭하며 그의 시험을 완벽하게 무력화했다. 오히려 그녀의 차가운 소유욕은 윤 실장에게 그녀가 이 세계의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서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윌리엄은 깔끔한 걸 좋아해. 돈이든 사람이든. 뒤탈 없는 거. 당신들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아? 서비스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윤 실장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이 단순한 접대가 아니라 자금 세탁이나 문제 해결 같은 불법적인 영역의 일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인 동시에 거대한 이익을 암시하는 미끼였다. 윤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서아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다. 아마도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기 위함일 것이다. 다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 분 후 윤 실장이 다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기묘한 흥분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얇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어딘가 뱀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손님 같은 분을 꼭 한번 직접 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방 안의 공기를 즐겼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마침 오늘 이 근처에 와 계시니 제가 잠시 모시고 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침내 거미줄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윤 실장이 나가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황철민도 그의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간 뒤였다. 문 밖에서는 아주 희미한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방만 세상에서 분리된 듯 했다. 곧 이 방의 주인, 이 거대한 성의 왕이 당도할 것이었다. 유나는 이제 떠는 것조차 잊은 듯 새하얗게 굳어 있었다. 이서아는 그런 유나의 손등을 가볍게 한번 쥐었다가 놓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손에 온기를 전하려는 듯한 무언의 신호였다. 그리고는 귓속의 수신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강민준, 최강혁 본인 맞는지 재차 확인해. 사진 대조. 주변 경호 인력의 수와 동선, 무장 상태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파악해.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CCTV 영상 대조 중입니다. 예상 동선의 경호팀으로 추정되는 인물 2명 추가 식별. 총 4명입니다. 정장 안쪽에 무언가 소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총일 가능성 높습니다. 이서아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강적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흥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육중한 문이 아주 작은 소음과 함께 열렸다. 노크도 없이 예고도 없이 마치 자신의 집 안방에 들어서는 듯한 자연스러움이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산처럼 거대한 덩치의 사내둘이었다. 딱 붙는 정장 위로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들의 눈은 감정이 없었고 오직 방 안의 모든 것을 훑으며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 분명했다. 그들이 양쪽으로 비켜서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는 50대 초반. 권력자의 그것처럼 적당히 살이 붙었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듯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값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졌지만 상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장. 그의 존재감은 옷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아우라였다. 전직 검사 출신 기업가 CK홀딩스의 회장 최강혁. 언론에서 몇 번 봤던 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다. 강민준 목표 확인. 최강혁 본인 맞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대대장님. 최강혁은 이서아를 곧장 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기 서재를 둘러보듯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와인셀러에 와인 한 병을 꺼내 라벨을 확인하고 벽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이서아와 유나를 가구나 장식품처럼 취급하며 이 공간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내 그는 이서아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리고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서아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 실장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지적이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상대를 해부하려는 듯한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제법 정확한 편인데 보통 분은 아니시군요. 사업하는 사람이 평범해서야 쓰겠습니까? 대표님이야말로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 보이십니다. 카리스마가 넘치시는군요. 이서아는 그의 기에 전혀 눌리지 않고 미소로 화답했다. 두 마리의 최상위 포식자가 서로의 영역을 확인하는 듯 팽팽한 탐색전이 오갔다. 이서아의 클러치 백 안에서는 이 역사적인 대화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초소형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최강혁의 시선이 옆에 앉은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저 시선이 닿았을 뿐인데도 유나는 마치 뱀 앞에 선 쥐처럼 몸을 움츠렸다. 최강혁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잔인하게 웃었다. 이 아이 때문에 오늘 소란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는 유나를 보며 말했지만 그 말은 명백히 이서아를 향한 것이었다. 쓸모없는 아이는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윤 실장이 아직 일 처리가 미숙합니다. 감상에 젖을 때가 있단 말이지. 정리라는 단어에 담긴 섬뜩하고도 최종적인 의미를 깨달은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이서아의 의도를 떠보고 그녀의 담력을 시험하려는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이서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 듯이 유나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보호인 동시에 소유의 선언이었다. 쓸모있고 없고는 주인이 판단하는 거죠. 대표님. 그녀는 최강혁의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이 아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오늘 밤 샀습니다. 흠집이라도 나면 곤란하죠. 대표님께서 파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값을 넉넉하게 쳐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부르시죠. 사람 목숨값이 헐값이 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내 장난감 값은 제대로 쳐주는 편이라서요. 그녀의 노골적인 도발에 최강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놀라움 그리고 흥미. 그는 이서아를 뚫어질 듯이 쳐다봤다.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논리로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최강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입가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위험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하지만 전 물건을 팔기 전에 항상 사는 사람의 자격을 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체스판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오늘 밤 저와 게임을 하나 하시죠. 제가 이기면 이 아이와 당신의 사업을 모두 제가 갖겠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원하는 걸 하나 들어드리죠. 그게 이 아이의 자유가 됐든 당신이 원하는 돈이 됐든 혹은 제 목숨이 됐든. 최강혁이 제안한 게임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건 목숨을 건 대결의 선언이었다. 이제 이 밀실에서 두 사람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이서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악마의 게임판에 플레이어로 나서야만 했다. 최강혁이 제안한 게임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상대의 정신을 해부하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약점을 찾아내려는 악마의 유희였다. 유나는 겁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러나 이서한은 그의 제안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투지로 이글거렸다. 좋습니다. 하죠, 그 게임. 이서아의 흔들림 없는 수락에 최강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짓으로 유나를 가리켰다. 저 아이는 게임에 방해가 되니 저쪽 구석에 가 있도록 해. 경호원 중 하나가 다가와 유나를 방구석의 작은 의자로 데려갔다. 그곳에서는 테이블이 똑똑히 보였다. 유나는 이제 게임의 판돈이자 승자의 전리품이 되어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게임은 간단합니다. 최강혁은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원목 체스판을 그들 사이로 끌어당겼다. 체스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하니까. 대신 우리는 서로의 수를 읽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턴에 마음속으로 말 하나를 정하고 그 말이 갈 수 있는 한 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에 대해 진실 혹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상대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맞추면 됩니다. 맞추면 상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질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진실만을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심리전 그 자체였다. 포커페이스와 통찰력 그리고 상대의 본성을 꿰뚫는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었다. 돈이나 목숨을 거는 건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정보를 걸도록 하죠. 최강혁이 먼저 검은색 말을 잡았다. 이서한은 자연스럽게 하얀색 말을 자신의 앞으로 가져왔다. 첫 번째 턴은 최강혁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이서아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내 검은 나이트. 당신의 퀸을 잡기 위해 두 칸 앞으로 한 칸 옆으로 움직일 준비를 마쳤소. 그의 목소리는 묵직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검은 나이트가 하얀 퀸을 노리는 가장 공격적인 선언이었다. 그는 이서아를 처음부터 퀸으로 인식하고 그녀를 잡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서아의 머릿속은 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그의 성격, 말투,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종류의 인간이다. 그렇다면 첫 수는 위협적이 실제로는 상대를 떠보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 강민준 동공의 움직임, 입꼬리의 미세한 각도 변화 분석 결과 거짓일 확률 72%입니다. 거짓. 이서아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강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피식 웃으며 자신이 마음속으로 정했던 룩룩을 가리켰다. 정답이요. 대단하군. 내 패를 이렇게 빨리 읽다니. 자, 질문할 권리를 주지. 첫 승기는 이서아가 잡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정보? 아니다. 지금은 그의 왕국을 무너뜨릴 정보를 캐내야 한다. 윤태영 실장. 언제부터 당신 밑에서 일했지? 핵심 인물의 충성도와 관계의 깊이를 파악하기 위한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최강혁은 잠시 이서아를 쳐다보다가 순순히 입을 열었다. 10년 됐어. 내가 검사복을 벗던 해에 내가 처리했던 사건의 피의자 아들이었지. 갈 곳 없는 놈을 거둬서 가르쳤더니 제법 쓸만한 개가 되었더군. 그의 대답에는 윤 실장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도 없었다. 오직 주인과 개라는 서열 관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내 차례군.
최강혁이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훨씬 더 진지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내 퀸. 정면으로 3칸 움직여 당신의 킹을 노리고 있어. 체크메이트까지 앞으로 3수. 이번의 선언은 더욱더 강력했다. 퀸을 움직여 왕을 직접 노린다는 게임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 생체 반응 분석 중. 심박수 안정, 목소리 톤 변화 없음. 진실일 확률 85%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서한은 강민준의 분석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전장에서 수없이 생사를 가르던 동물적인 감각을 믿었다. 최강혁은 방금 전 첫 판을 졌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터. 두 번째 판에서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 더욱더 교묘한 함정을 팠을 것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한다. 거짓. 이서아의 대답에 최강혁의 눈이 커졌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이서아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자신이 정했던 폰폰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또 맞췄군.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연속으로 2번이나 자신의 의도를 간파당하자 그의 자존심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질문하시지. 이곳 오키드를 통해 세탁되는 불법 자금은 한 달 평균 얼마나 되지? 이서아의 두 번째 질문은 더욱더 날카롭고 직접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변을 맴돌 생각이 없었다. 심장을 향해 곧장 칼을 겨눈 것이다. 최강혁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게임의 규칙은 절대적인 진실이었다. 그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 게임의 주인인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공식적으로는 50억.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그 2배는 되겠지. 엄청난 액수였다. 이서아는 표정 변화 없이 그 사실을 머릿속에 새겼다. 이제 3번째 라운드. 최강혁의 차례였다.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게임을 즐기고 있지 않았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내 비숍. 당신의 나이트를 잡기 위해 대각선으로 움직였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처럼 차가운 소리였다. 이서아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와 굴욕감을 읽었다. 그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상태의 적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공격을 선호한다. 진실. 이서아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최강혁은 기다렸다는 듯 비숍을 들어 나이트의 위치로 옮겼다. 그래, 진실이다. 드디어 한 판을 이긴 그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이서아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당신 정체가 뭐야? 평범한 사업가라기엔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해. 사람 여럿 죽여본 눈인데. 그의 질문은 이서아의 심장을 관통하는 창과 같았다. 강민준과의 통신도 그 어떤 데이터 분석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영역. 오직 그녀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최강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선,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해야만 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녀가 걸어온 삶 그 자체였다. 최강혁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였다. 승패를 결정지을 마지막 한 판. 다시 최강혁의 차례였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 마지막 남은 룩. 당신의 킹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하고 있어. 외통수다. 게임의 끝을 알리는 선언.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이서아는 체스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 거짓. 최강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이 정했던 킹을 가리켰다. 그는 킹을 한 칸 옆으로 움직여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가장 소극적인 수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모든 공격적인 언사는 전부 블러핑이었다. 어떻게 한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은 왕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은 하지 않아. 다른 말을 전부 잃더라도 자신만은 안전해야 하니까. 이서아의 말은 그의 본성을 꿰뚫는 비수였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질문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 게임을 끝내고 이 모든 것을 끝장낼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관리하는 모든 불법 사업의 원본 장부, 그것이 저장된 서버의 위치와 접속 코드를 말해. 그 순간 최강혁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이서아를 쳐다보더니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재미있었어.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어. 하지만 말이야. 그의 웃음이 뚝 그쳤다. 게임은 이제 끝났어. 그가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와 함께 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강혁의 신호와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맹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윤 실장과 황철민 그리고 처음 보는 거구의 사내들까지.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는 살기로 가득 찼다. 게임판 위의 평화는 깨지고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연 잡아. 최강혁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장 앞에 있던 경호원 하나가 이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이서아의 가녀린 체구만 보고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판단 착오였다. 이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앉은 채로 몸을 살짝 비틀어 달려드는 남자의 발을 걸었다.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쏟아지는 남자의 얼굴을 향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무거운 원목 체스판을 걷어찼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체스판 모서리가 남자의 안면에 정통으로 장렬했다. 비명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경련했다. 이 미친년이. 두 번째 경호원이 허리춤에서 3단봉을 뽑아들며 달려들었다. 이서아는 자리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나 옆에 있던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3단봉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 안으로 파고들었다. 남자의 손목을 다른 손으로 잡아채 관절을 꺾어버리는 동시에 위스키 병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병이 깨지며 술과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훈련된 경호원 2명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나가떨어졌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그 압도적인 광경에 순간 얼어붙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이서아의 전투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는 최소한의 움직임. 인체의 급소를 향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공격. 그녀가 익힌 것은 사람을 멋있게 이기는 무술이 아니라 신속하게 무력화하고 죽이는 살인 기술이었다. 쏴. 총 쏴, 이 새끼들아. 최강혁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윤 실장과 다른 경호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총을 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다들 뭐해? 전연 하나 처리 못해. 황철민이 객기를 부리며 깨진 의자 다리를 들고 이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낮에 당했던 굴욕을 만회하고 싶었다. 이서아는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넌 그때 경고를 무시했어. 이서아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옆에 있던 고급 오디오 스피커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육중한 스피커가 황철민의 발목을 덮쳤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이서아는 그에게 다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팔을 밟아 부러뜨렸다. 악, 으아악. 방 안에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공포는 전염된다. 남은 경호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인간 여자가 아니라 어떤 통제 불능의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구석에서 떨고 있는 유나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최우선 목표는 유나의 안전 확보였다. 하지만 최강혁 역시 그 점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이서아가 유나에게 거의 다다른 순간 비겁하게도 유나의 목을 팔로 감아 인질로 삼았다. 거기까지. 최강혁은 다른 손으로 날카로운 과도를 꺼내 유나의 목에 겨눴다. 유나는 겁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 아이 목에 예쁜 그림을 그려줘야 하니까.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다. 이서아는 유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온몸은 피와 술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년 하나 때문에 내가 10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뻔했어. 궁지에 몰린 최강혁은 광기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왕국에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여자 하나가 나타나 모든 것을 박살내고 있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말해. 말했잖아. 내 놈 같은 쓰레기들 청소하러 온 사람이라고. 군인이냐? 아니면 국정원? 대체 어떤 미친놈들이 너 같은 괴물을. 최강혁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이었다. 강민준 대대장님, 지금입니다. 3, 2, 1. 순간 방 안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동시에 방 안의 모든 스피커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고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져 차가운 물줄기를 뿜어냈다. 강민준이 건물의 모든 시스템을 해킹해 일대 혼란을 만들어낸 것이다. 으악, 뭐야? 어둠과 소음 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켰다. 최강혁이 당황해서 유나를 잡은 팔에 힘을 푸는 찰나의 순간 이서아는 움직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보는 특수 렌즈를 착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수천 시간의 야간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감각은 빛을 초월해 있었다. 그녀는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최강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최강혁의 입장에서는 그저 한 줄기 검은 바람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목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유나를 놓쳤고 이어서 턱에 들어온 강력한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졌을 때 방 안의 풍경은 정리되어 있었다. 최강혁은 바닥에 기절해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서아는 겁에 질린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한 채 유일하게 서 있는 윤 실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윤 실장의 손에는 소형 권총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총구를 이서아에게 겨누지 못했다. 그는 보았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서아의 움직임을. 그리고 그는 판단했다. 이 싸움은 끝났다고. 당신 보스 장부, 어디 있는지 알지? 이서아가 나지막이 물었다. 지금 넘기면 당신은 이 방에서 걸어 나갈 수 있어. 하지만 10초 이상 망설이면 저들처럼 눕게 될 거야. 윤 실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충성심과 생존 본능 사이의 짧은 갈등. 그는 결국 생존을 택했다. 저 벽에 걸린 그림 뒤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그의 배신과 함께 최강혁의 왕국은 마침내 그 종언을 고하고 있었다. 윤태영 실장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방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유화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의 액자 한쪽을 누르자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열리며 숨겨져 있던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윤 실장은 익숙하게 다이얼과 지문을 이용해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두툼한 서류철과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최강혁 제국의 심장, 모든 불법과 비리의 기록이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국내외 계좌 내역, 로비 리스트, 자금 세탁 기록까지 모든 원본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서한은 윤 실장에게서 하드 드라이브와 서류철을 건네받았다. 그녀는 클러치 백 안에 그것들을 쑤셔 넣으며 조금의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봐.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윤 실장은 잠시 이서아와 바닥에 쓰러진 최강혁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어떤 미련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빠져나갔다. 그는 살아남을 것이다. 쥐처럼 어두운 곳에서 또 다른 주인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지. 이제 방 안에는 이서아와 유나 그리고 의식을 잃거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남자들 뿐이었다. 굉음을 내던 화재 경보기는 멈췄지만 스프링클러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바닥에 흥건했다. 깨진 유리 조각과 핏물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괜찮아? 이서아가 유나의 어깨를 감싸주며 물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이서아의 품에 와락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와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이서아는 그런 유나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했다. 한참 후 유나가 겨우 울음을 그쳤을 때 이서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경찰이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가 누른 번호는 단축키로 저장된 오직 극소수만이 아는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반대편에서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국군방첩사령부 박중령입니다. 나다 이서아. 대령님. 아니 선배님. 웬일이십니까? 박중령은 과거 이서아가 이끌던 팀의 작전 장교였다. 지금은 국군방첩사령부의 핵심 요원이 되어 있었다. 사적인 부탁일 수도 있고 공적인 임무가 될 수도 있겠군. 자네 지금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지?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선배님 명령이시라면 한 개 중대 정도는 5분 안에 동원 가능합니다. 됐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정예요원 한 팀이면 충분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주소를 보낼 테니 20분 내로 도착해서 주변을 완벽하게 봉쇄해. 언론과 경찰보다 먼저. 이곳은 특급 범죄 현장이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이서아는 통화를 끊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범죄, 특히 정재계 거물이 연루된 사건에 한해 군사경찰과 방첩사가 사법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녀는 경찰의 더딘 수사나 검찰의 외압으로 이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제 나가자. 이서아는 유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그들이 지나온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화재 경보 때문에 뛰쳐나온 손님들과 아가씨들, 직원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 누구도 피와 물로 범벅이 된 이서아와 유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유나는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지옥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차나 소방차가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검은색 승합차들이었다. 방첩사령부의 기동 타격팀이었다. 차량들이 순식간에 오키드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건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았다. 이서아와 유나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한 뒷골목으로 몸을 피했다. 오키드 건물은 방첩사 요원들의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에 휩싸여 있었다. 유나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선 이서아를 올려다보았다. 이서아는 건물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저 멀리 불빛들로 가득한 강남의 야경, 그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승자의 여유로움이나 안도감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어딘가 허탈해 보이기까지 했다. 저기, 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서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보다도 깊었다. 아니,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최강혁이라는 거대한 뱀의 머리는 잘라냈다. 하지만 그의 몸통은 그가 기생하며 얽혀있던 이 도시의 더 어둡고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오키드의 로비 리스트에 적혀 있을 수많은 권력자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서아의 휴가는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는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과 번쩍이는 경광등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서울의 밤은 다시 일상적인 평온함을 되찾는 듯 했다. 이서아는 유나를 데리고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빌라 앞에 섰다. 이곳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운영하는 여러 안가 중 하나였다. 들어가자. 이제 안전해. 도어록에 복잡한 암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오키드의 퇴폐적인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지극히 기능적이고 절제된 공간이 나타났다. 가구라고는 테이블과 의자, 간이 침대 몇 개가 전부였고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다. 유나는 이곳에 들어서자 비로소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서아는 그런 유나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비상구급함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왔다. 최강혁에게 붙잡혔을 때 생긴 유나의 팔목의 얕은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함이었다. 조금 따가울 거야. 이서아의 투박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 상처에 닿자 유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몸의 상처보다 지난 몇 달간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중령이 안가에 도착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대규모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서아와 그녀가 건네는 증거물을 보는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선배님, 이걸 정말 혼자서. 혼자가 아니었어. 여기 김유나 양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서아는 모든 공을 유나에게 돌렸다. 박중령은 유나에게 따뜻한 격려의 눈빛을 보내며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특수 보안 가방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판도라의 상자군요.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쫓고 있던 거물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정재계는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까지. 대한민국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겠군요. 외부 압력이 들어올 거다. 청와대나 국회 쪽에서도 이 수사를 막으려고 하겠지. 감당할 수 있겠나? 이서아의 질문에 박중령은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다. 저희 방첩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배님. 국가를 좀먹는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것. 그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선배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저희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서아는 과거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젊은 장교의 투지를 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안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나 양은 저희 쪽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신변 보호는 물론 법률 및 심리 치료 지원까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고 박중령이 떠났다. 텅 빈 안가에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뉴스 속보 자막은 연일 CK홀딩스 최강혁 회장 구속, 청담동 VVIP 룸살롱 게이트 수사 착수라는 문구로 도배되었다. 이서아가 넘긴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은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 현직 국회의원, 차관급 공무원, 대기업 총수, 유명 법조인 등 수십 명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성상납과 뇌물수수는 물론 불법 자금 세탁, 마약 유통, 심지어 과거의 미제 살인 사건에 최강혁이 연루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이서아는 조용히 상부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휴가 중인 군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벌인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 그녀 역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터였다. 호출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국방부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이었다. 별 3개가 빛나는 계급장을 단 노장의 장군은 그녀가 경례를 하기도 전에 손을 내저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장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서아의 인사기록 카드와 이번 사건의 보고서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이서아는 꼿꼿한 자세로 그의 처분을 기다렸다. 이서아 대령. 네, 장군님. 내가 민간인 신분으로 독단적인 작전을 펼친 건 명백한 군법 위반이자 월권행위다. 변명할 말 있나? 없습니다. 장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이번 일로 옷을 벗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내가 지난 20년간 전장에서 쌓아올린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었어.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입었든 벗었든 위기에 처한 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서아의 대답에 장군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최강혁. 그놈이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체계 도입 사업에도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방산 비리 조직과 연계해서 군사 기밀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이번에 포착됐다. 내가 확보한 그 증거물 덕분에 말이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내렸는지도 모른 채 당할 뻔했어. 이서아 대령, 넌 군법을 어겼지만 대한민국을 구했다.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공식적인 포상은 없다. 이번 일은 철저히 방첩사의 공으로 기록될 거야.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군은 너에게 큰 빚을 졌다. 그는 이서아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휴가 보고서 쓰지 마라. 머리 아프니까. 다음 휴가는 명령이니 반드시 제대로 쉬도록.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그녀는 처벌받지도 포상받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허락받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하늘이 높아진 가을이 찾아왔다. 서울역 KTX 플랫폼. 이서아는 멀리 떠나는 누군가를 배웅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짧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김유나가 서 있었다. 몇 달 전에 불안하고 위태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꼿꼿하게 편 허리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정말 괜찮겠어? 힘든 길이야.
이서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언니 덕분에 엄마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빚도 다 정리됐어요. 최강혁에게서 몰수한 범죄 수익금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돈으로 새 출발할 기회를 얻었고요. 유나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입영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육군 부사관 후보생 김유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무서웠고 제가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같던 밤 언니를 봤어요. 혼자서 모든 어둠과 맞서 싸우던 모습을요. 그때 결심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어 이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제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제 삶과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호수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유나의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최고의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기차가 도착하고 유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녀는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다녀오겠습니다. 이서아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유나가 기차에 오르고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기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이서아는 한동안 플랫폼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의 길었던 휴가도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발신인 불명. 내용은 단 한 줄의 좌표와 한 단어의 명령뿐이었다. 37만 1633.2엔 126만 4940.02. 준비.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휴가를 즐기던 민간인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전장의 지휘관, 날카로운 백호의 눈빛이 돌아왔다. 이서아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그녀는 조용히 맹세했다. 이 땅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한 자신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군복을 입고 있든 입고 있지 않든 자신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군인일 것이라고. 그녀는 뒤를 돌아 다시 시작될 자신의 전장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태양 아래 조국의 가장 낮은 곳을 지키는 그림자, 그녀의 이름은 군인 이서아였다.